저 노숙자요? 오늘 혼인신고 하러 왔습니다. 동사무소 민원 창구 앞 때 탄 패딩에 구겨진 모자를 눌러 쓴 한 노인이 주머니에서 꺼낸 건 구걸통이 아니라 혼인신고서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신고서에 적힌 이름을 본 젊은 공무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신청인 장기석, 직업 한빛그룹 명예회장, 배우자 보호자 장서영 공무원 동사무소 근무, 그리고 그 노숙자처럼 보이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내 딸 예비신랑 맞나? 공무원 예비사위를 시험하려고 재벌 회장은 왜 노숙자처럼 동사무소를 찾아왔을까? 그 하루가 한 노인의 노후와 한 젊은 공무원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춘을 다시 듣다입니다. 본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5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의 잊고 지냈던 청춘의 기억, 사랑, 눈물과 위로를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영상 멈추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이 오래오래 따뜻한 사연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공무원 예비사위를 시험하려고 재벌 회장이 노숙자처럼 동사무소를 찾아갔던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은퇴한 재벌 회장의 편지. 나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던 회사 한빛그룹의 전 회장 장기석이라고 한다. 신문에서는 나를 냉철한 경영자라고 불렀고 경제지에서는 숫자로 말을 하는 남자라며 떠들어댔지만 이제 70을 넘긴 지금 내 가슴 한구석에 붙어있는 이름표는 조금 다르다. 노숙자 흉내까지 내봐야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게 된 늦게 철든 늙은이. 오늘 이 이야기는 내가 단 하나뿐인 딸의 예비사위를 시험하려다 오히려 내 자신이 시험을 받게 된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눈물의 하루를 기록한 노후 사연이다. 1장 재벌 회장 딸을 걱정하다. 나는 사업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딸의 결혼만큼은 유난히 두려웠다.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딸 하나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딸 장서영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다. 하지만 내가 세운 회사에 들어오겠다는 내심의 기대와는 달리 서영이는 스스로 길을 골랐다. 아빠, 나는 사람들하고 직접 맞부딪히는 일을 하고 싶어. 어디 병원 사회복지사라든지 동사무소 같은 데서. 결국 서영이는 고시원에서 몇 년을 버티며 지방직 구급 공무원 시험을 치렀고 지방의 한 작은 구청 동사무소에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처음엔 솔직히 서운했다. 내 딸이 월급 몇 푼 받으면서 민원인들에게 욕을 먹다니. 하지만 어느 날 서영이가 출근길에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저 아이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숨을 쉬는구나. 그래서 참았다. 재벌 회장의 딸이 구청 공무원으로 사는 인생도 나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장 공무원 예비사위. 서영이가 30을 넘기고도 연애할 생각이 없어 보이던 어느 날이었다. 저녁 식탁에서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밥숟가락이 손에서 멈췄다. 어떤 놈이냐? 놈이라니. 아빠 또 시작이다. 서영이는 머리를 극적이다가 말했다. 나랑 같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야. 공무원?
내 머릿속에는 순간 월급, 안정적이지만 큰 돈은 없음, 평생 서류 작업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서영이 눈빛이 살짝 풀리더니 웃음이 번졌다. 까칠해 보여도 민원인들한테는 누가 뭐라 하면 제일 먼저 나서서 막아줘. 욕먹으면서도 웃으면서 힘드셨죠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야. 아빠가 일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찾기 힘든 종류의 사람이야. 아빠가 일로 만나는 사람들이라면 나와 거래하는 각종 재벌 2세, 정치인들, 투자자들을 말하는 거겠지. 나는 괜히 콧김이 새어나왔다. 그래도 사람은 끝까지 겪어봐야 아는 법이다. 서영이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아빠가 한번 직접 봐줬으면 좋겠어. 3장 의심 많은 장인.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공무원 사위. 나쁘진 않지. 안정적이고 성실하면 더할 나위 없지. 하지만 나는 평생 사람들 속에서 너무 많은 얼굴을 봐왔다. 겉으론 착한 척 하다가 속으로는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 서류상으론 약자 편인 것처럼 행동하더니 뒤로는 리베이트를 챙기는 사람. 그래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보다 그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더 보고 싶었다. 그래, 공무원이면 민원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되겠군. 그때 내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단순했다. 그놈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나부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사장, 오래전 내가 지나쳤던 사람. 내가 사업을 시작하던 30살 무렵이었다. 당시 나는 투자를 받기 위해 이 은행, 저 은행을 뛰어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어느 겨울날 추운 거리에서 한 노인이 나를 붙잡았다. 젊은 양반, 혹시 동사무소 가는 길이 어딘지 아시오? 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굳어있는 손을 주무르며 말했다. 저쪽 끝에 보면 큰 건물 있습니다. 그때 노인은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이 나이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러 갑니다. 괜히 자존심 상해서 발길이 안 떨어졌는데 이제는 안 가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요. 나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시계를 보고 초조하게 말했다. 예, 빨리 가셔야겠네요. 그리고 그냥 등을 돌렸다. 그 노인이 그날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끝내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잡아먹는 장애물로 봤다는 걸 깨달았다. 그 죄책감은 사업이 커진 뒤에도 자주 나를 찾아와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그래,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나는 결심했다. 5장 계획재벌 회장의 노숙자 코스프레.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영아,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정민수 주무관. 그래, 민수 씨에게 내가 한번 직접 가보마. 정말? 언제? 당연히. 아무도 모르게. 아빠, 또 무슨 생각하는 거야? 사위라면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에 민원실에서부터 시험 받아야지. 서영이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아빠, 제발 너무 심한 건 하지 마. 너무 심한 시험은 출제자도 감당 못한다.
적당히 하마. 나는 옷장 안쪽에 넣어두었던 낡은 코트를 꺼냈다. 예전에 걷기 봉사를 나갔다가 거리 노숙인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 속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 이번엔 내가 그 사람들 편에 서보자. 육장, 변장, 노숙자 차림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억지로 찢어진 옷을 입는다고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옛날에 입던 색이 바랜 패딩 점퍼를 꺼내 일부러 뜯어진 데를 더 넓혔다. 머리도 며칠 동안 안 감은 듯 부스스하게 만들고 면도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나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다. 이제 누가 봐도 한밤중 지하철역에서 볼 법한 아저씨군. 신발에는 예전에 봉사 나갔다가 얻어온 헌 운동화를 신었다. 마지막으로 지갑에서 카드를 다 빼고 헐렁한 지갑과 버스카드 한 장만 남겨두었다. 그렇게 나는 한빛그룹 전 회장 장기석이 아닌 주소도 불분명한 60대 노숙자로 동사무소를 향했다. 7장 동사무소 그 첫 느낌. 오전 9시 조금 전 동사무소 문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기초연금 문의를 하러 온 노인, 전입신고를 하려는 젊은 부부, 환한 얼굴로 세금 고지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며 투덜거리는 중년 남자. 나는 그 뒤쪽에 슬쩍 섰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와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어디선가 나는 커피 향, 한편으로는 구내 방송에서 나오는 밝은 배경음악이 이곳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임을 상기시켰다. 나는 한쪽 벽에 붙어 있는 번호표 기계에서 조심스럽게 숫자를 뽑았다. B-117. 전자화면에는 현재 대기 인원 32명이라고 떠 있었다. 좋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곳 사람들을 천천히 보자. 8장. 사람들 사이에서 대기 의자에 앉아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아니, 서류 하나 떼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할머니, 여기서 이 서류 쓰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죄송한데 제가 글씨를 잘 몰라서. 분명 같은 공간인데도 누군가는 이곳을 답답한 관공서라고 느끼고 또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기대 볼 수 있는 곳으로 여기는 듯했다. 내 앞 의자에 앉은 중년 남자는 계속 다리를 떨며 욕을 중얼거렸다. 공무원들 세금만 축내면서 일도 안 해. 그 말에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 혹시 어디 아픈 사람 있어서 왔나? 예. 아니, 사업 좀 하다 망했어요. 지원금 좀 받을 수 있나 해서. 그럼 욱하지 말고 이야기를 잘 해보게. 여기 사람들,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할머니의 말이 괜히 내 마음을 찔렀다. 이곳에는 악한 사람만 있는 것도 선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겠지. 그저 각자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 9장. 드디어 예비사위를 보다. B-117번. 민호님께서는 3번 창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번호가 불렸다. 나는 일부러 절뚝거리며 3번 창구로 걸어갔다. 창구 안쪽에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푸른색 공무원 조끼 위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정민수 주무관.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 실물로 눈앞에 있었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이게 주민등록증이 없어져서요. 민수는 내 얼굴을 한 번 본 뒤 곧바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 신분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현재 거주하시는 곳이? 그냥 여기저기 노숙을 합니다. 민수의 눈이 잠시 내 옷깃을 스쳐 지나갔다. 보통 사람이라면 일단 인상을 찌푸렸을 자리였다. 하지만 민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혹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는 키보드로 무엇인가를 빠르게 입력했다. 나는 그의 눈동자를 살폈다. 놀라고 있는지, 귀찮아하는지, 불쌍하게 보는지. 하지만 그의 눈은 오직 화면만 보고 있었다. 일단 합격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10장 첫 번째 시험 귀찮은 민원인. 민수는 몇 가지 절차를 설명한 뒤 조용히 말했다. 지금 상황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가능하신데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이나 임시 거소 등록 같은 부분도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나는 일부러 난감한 얼굴을 지어 보였다. 그게 어디까지가 공짜고 어디부터가 신세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잠시 웃더니 종이와 펜을 꺼냈다. 그럼 제가 간단히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그가 그린 그림은 내 회사 프레젠테이션 자료보다 훨씬 친절했다. 국가예산지자체 주민복지라는 화살표 위에 여기서 당신 몫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라는 문장이 적혔다. 신세지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이미 낸 몫이 있고 힘들어졌을 때 그 몫을 되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속으로 정말 감탄했다. 회사에서 복지 비용 좀 늘리자 하면 사장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공짜 점심 없다였기 때문이다. 이 친구 생각보다 깊이가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근데 나 같은 사람 도와줘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어차피 내일부터 또 노숙해야 할 텐데. 민수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오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덜 추워지는 것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예, 내일도 춥죠. 모레도 춥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돕는 게 제 일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쿡 찔렸다. 이 아이 쓸데없이 멋있는 말을 하는군. 11장 두 번째 시험 화나는 상황. 민원실 한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아니, 도대체 몇 번을 오라가라 하는 거야. 중년 남성이 4번 창구 직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알아? 직원은 억울한 얼굴이었지만 차분히 설명하려 애썼다. 그때 난데없이 그 남자가 내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런 사람부터 쫓아내. 무슨 노숙자들을 관공서까지 들여보내놨어? 민원실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내게 쏠렸다. 아주 오래전 은행 앞에서 동사무소 가는 길을 물어보던 노인이 떠올랐다. 그때의 내가 무심히 돌아섰던 모습도 함께 떠올랐다.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일부러 더 작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바로 그 순간 민수가 의자에서 일어나 그 남자 쪽으로 다가갔다. 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뭐야, 너는 또 왜 나서? 이분은 분명히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신 정당한 민원인입니다. 여기서는 주소가 있든 없든 모두 같은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남자가 비웃었다. 야, 노숙자 편드는 공무원을 처음 보네. 민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공무원이기 전에 사람이니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젊었을 때 그 당연한 일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남자는 이내 퉁명스럽게 욕을 내뱉고 민원실을 나가버렸다. 민수는 다시 내 쪽으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뭐,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죠. 그래도 여기선 누가 됐든 욕을 먹으면서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은 저희 공무원이지 민원인 분들이 아닙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다. 12장 정체가 들킬 뻔한 순간 서류 작성을 마치고 나는 임시 거소 등록 신청서를 받았다. 민수는 증명사진이 없다고 하자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무료 증명사진 촬영을 직접 안내해 주었다. 사진을 찍고 돌아오다가 나는 한 아이와 부딪혔다. 할아버지. 작은 손이 내 팔을 붙잡았다. 돌아보니 손주 장유진이었다. 유진아. 순간 입 밖으로 이름이 튀어나올 뻔했다. 나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 왜 여기 있어요? 유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오늘 학교에서 사회 견학을 나왔다고 했다. 옆에는 서영이가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다. 유진아, 할아버지 아니야. 서영이가 아이를 끌어당기며 눈치를 주었다. 하지만 유진이는 이상하다는 듯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우리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 순간 예전에 형이랑 만들었던 군고구마 소년 이야기의 대사가 머릿속을 스쳤다. 민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옆에서 물었다. 아는 분이세요?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냥 지나가다 본 사람입니다. 서영이는 간신히 웃으며 말했다. 유진아, 빨리 교실로 들어가야지. 선생님 기다린다. 아이와 서영이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가끔 지인분들이 이런 곳에서 마주치기도 하시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긴 부끄러운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니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민수가 내 정체까지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13장 공무원의 고백. 민원실이 점점 한가해질 무렵 민수는 내 서류를 정리한 뒤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물었다. 혹시 여기 오기까지 많이 망설이셨습니까? 나는 실제로도 조금 망설였다. 예, 노숙자 주제에 동사무소까지 찾아오는 게 괜히 민폐 같아서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어머니 한 분이 가게를 지키면서 입원비를 데려다 보니 빚이 쌓이더군요. 그때 어머니가 이 동사무소에 오셔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울면서 그러시더군요.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서류를 써야 한다는 게 너무 서럽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공무원이 되면 최소한 누군가가 그런 서러움을 갖지 않도록 도와야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잠시 떨렸다. 그래서 오늘 할아버님 같은 분이 오시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라도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이 친구는 이미 내가 주려는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을 인생에서 통과해 온 사람이구나. 14장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하다. 민원 처리가 거의 끝날 즈음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자. 나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하나를 꺼냈다. 노숙자 차림으로 나왔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한 장만 지갑에 넣어둔 내 진짜 명함이었다. 한빛구름 명예회장 장기석. 민수가 서류를 확인하고 있을 때 나는 그에게 말했다. 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명함을 창구 아래로 살며시 밀어 넣었다. 민수의 눈이 커졌다. 이건 나중에 사무실이 좀 한가해지면 한번 읽어보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한 말들을 한 번만 더 떠올려 주시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명함과 내 얼굴을 번갈아 봤다. 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젊었을 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오늘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당신을 가까운 가족으로 맞이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새빨개졌다. 가족이라고요? 그래요. 내 딸 장서영의 아버지입니다.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럼 회장님께서 일부러 예비사위 실력 좀 보려고 이 늙은이가 작은 장난을 쳐봤습니다. 민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신 허리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회장님. 제가 몰라 뵙고. 나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 오늘만큼은 회장님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도움을 청하러 온 노인이라고만 불러주시오. 그렇게 해줘서 고맙소. 그 말에 민수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15장 딸과의 대화. 동사무소를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서영이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아빠, 진짜 너무했다, 정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왜 시험을 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민수 씨,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노숙인처럼 차림하고 와서 끝까지 정체를 안 밝히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밝혔지 않느냐? 서영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민수 씨, 집에 돌아가면 분명히 울 거야. 왜 우나? 평생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거든. 근데 오늘은 자기가 공무원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을 거야.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자네는 민수 씨를 언제부터 그렇게 믿었나? 서영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빠, 동사무소에서 일하다 보면 진짜 별사람 다 보거든. 근데 민수 씨는 사람은 사연이 있다고, 화낸다고 늘 먼저 말해. 그래서 욕하는 사람한테도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찾으려 해. 서영이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늘 그러지.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여기에 있는 거지. 행정 처리만 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 사람이라면 내 회사 이사들보다 1000배는 낫겠구나. 이렇게 해서 한 노숙자로 시작했던 하루는 한 공무원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다. 다음 편에서 그들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